이 불쌍한 고등학생은 트럭군의 최신 희생자이며 깨어나 보니 이 세계에 와 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자신에게 불멸의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중세 2세기에서 시작되며 료라는 고등학생이 빈 오두막 안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두막 안에는 가구가 없고 탁자 위에 책 2권과 칼 하나만 놓여있다. 라요는 일어나서 이 3가지 물건을 무시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간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높은 산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손을 바라보며 주문을 외운다. 물아, 나타나라. 그러자 작은 물웅덩이가 마법처럼 생겨나 그의 손에 튄다. 모든 것은 며칠 전 료가 갑자기 하얗고 텅 빈 공간에 갇히면서 시작되었다. 그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이 영역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타나 그의 생각을 읽고 이 영역이 사후세계가 아님을 확신시켜준다. 천사는 수년 만에 드디어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표현하지만 동시에 리오가 자신의 세계에서 트럭훈에 치여 방금 죽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드러낸다. 리오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곧 환생할 것이라는 것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마음속에서 그를 미카엘 천사라고 부르며 다음 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미카엘은 그에게 원하는 대로 살라고 조언한다. 리오는 항상 느리고 지루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 미카엘의 승인을 받은 후 그는 마법이 가득한 세계인 피로 환생할 준비를 한다. 그를 보내기 전에 미카엘은 리오에게 피세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마이클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단 20%만이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료의 경우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의 원소와 가장 잘 맞습니다. 그가 느리고 지루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마이클은 그를 론도 숲으로 데려가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게 합니다. 마이클은 이미 작은 얼음 창고에 2달치 식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료가 세상과 마법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2권의 책도 남겨두었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야 료는 어디선가 작은 물덩어리를 소환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은 마이클이 집 주변에 장벽을 쳐두었기 때문에 숲의 괴물에게 해를 입을 걱정이 없습니다. 라요는 다시 한번 물 마법을 연습하며 상상만으로도 물방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더 이상 주문을 소리내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주인공에게 꽤 편리한 일이다. 료는 마법을 사용해 욕조에 신선한 물을 채운다. 개인적으로는 물이 그의 몸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좀 징그럽다고 생각한다. 욕조의 물은 매우 차가워서 이제는 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우려고 준비한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불꽃을 일으키지 못하자 포기하고 마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전생의 화학 수업을 잘 활용해 료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그 결과 물이 결정화되어 얼음으로 변한다. 이제 그가 얼음을 갖게 되자 그것을 매개체로 태양의 광선을 응축시켜 확대경처럼 사용하며 불을 밝혀냈다. 그 불로 류는 마침내 온수를 만들어 느긋하게 긴 목욕을 한다. 그의 생각이 맑아지고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그는 얼음을 만들 때 썼던 것과 반대로 마법을 이용해 뜨거운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다. 일단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간다. 식사하는 동안 곧 사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식량이 곧 바닥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설이게 된다. 숲속으로 나가면 분명히 몬스터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몬스터를 그가 가진 작은 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 그가 방어 마법도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날 료는 첫 공격 마법인 물공을 연습하지만 목표 나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마법을 수정하여 공이 크기를 화살만큼 줄인다. 몇 시간의 연습 끝에 그는 물제트 마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해제하는 데 성공하지만 솔직히 말해 여전히 목표 나무에 피해를 주지 못한다. 다음날 그는 전투에서 물 마법이 효과를 보이지 않자 얼음 마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얼음 결정체를 만들지만 얼음을 투사하는 것이 물만큼 쉽지 않아서 공중에 띄우는 데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의 연습 후 료는 여러 개의 얼음 결정체를 동시에 소환하는 데 성공하지만 여전히 나무에 발사하는 데 실패한다. 여러 날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최소한 순간적으로 얼음 결정체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지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투사체로 사용할 만큼의 힘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해지자 료는 얼음 결정체를 창끝으로 사용하며 숲으로 나아간다. 강가 근처에서 그는 석영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이제 만화가 다 떨어질 경우 불을 피우는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약초를 채집하러 갔다가 작은 멧돼지라는 몬스터가 쉬운 먹잇감으로 그를 노린다. 멧돼지는 그를 향해 돌진하지만 두려움에 료는 발을 움직이지 못해. 그 순간 그의 이색의 여정이 끝날 뻔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 죽는다는 생각이 그를 뛰어내게 만든다. 이번에는 마법을 이용해 땅을 얼음으로 만들어 미끄럽게 하여 멧돼지가 미끄러지게 만든다. 그는 재빨리 멧돼지 앞에 여러 개의 고드름을 만들어 멧돼지는 찔려 죽고 만다. 절박한 상황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그에게 딱 맞는다. 그는 순간의 위기에서 물 마법을 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좋은 시도였지만 아직 실력은 한참 멀었다. 그는 집에 가서 바로 몬스터 백과사전에 나오는 몬스터들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곧바로 하급 멧돼지가 모든 몬스터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천천히 책을 읽으며 만날 수도 있는 다른 생물들에 대해 배우는데 어쩌면 그의 느린 삶이 실제로는 느리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용에 대해 설명하는 페이지를 읽고 책에서 알려주는 것은 용을 보면 도망가라는 것 뿐이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죽을 테지만 도망치려는 시도는 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데 거기에는 아쿠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몬스터에 대해서는 도망칠 필요조차 없다. 그는 그것을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책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는 계속 읽는다. 그의 마지막 사냥 경험에 실망했을 것 같지만 소녀는 영원히 집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스스로를 준비하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 하루는 좋은 시작으로 그는 열매가 열린 나무를 발견한다. 첫 잎을 베어 물었을 때 그것은 그가 전날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보상해준다. 정말 맛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의 단계로 이어지는데 암살매가 그에게 날아와서 그를 쓰러뜨린다. 그는 매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고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매는 보이지 않는 공중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역할 방법이 없다. 그는 책에서 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새를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까? 꼼짝없이 잡힌 것을 보고 그는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얼음 마법으로 매를 가둔다. 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매는 얼음을 깨고 나오고 눈 하나가 다쳤다. 매는 자신이 예전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친다. 그는 한숨을 쉬며 쓰러지며 느리게 살기를 바랐던 게 사실은 그렇게 느리지 않다는 불평을 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으려 하지만 매에게 쫓기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숲을 헤매던 중 그는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것을 본다. 바로 두라안이다. 두라안은 머리가 없고 목에서도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두라안은 자신의 말을 돌보고 있다. 어쨌든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한다. 여러 괴물과 싸우고 낚시도 하며 그의 얼음 마법은 산을 자를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한다. 그는 계속 강해지려 노력하고 이 시점에서 새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두알란을 찾았던 곳으로 돌아가 싸운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더 강해지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그는 두알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읽고 있는 몬스터 도감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알란이 몬스터가 아니거나 초보자용 책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실패한 싸움 후에 그는 돌아오는 유일한 이유는 두알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나 그는 두알란이 얼음검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본다. 두알란이 검을 자신 쪽으로 내밀자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갖기를 원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는 검을 받아들이자 생명체는 평화롭게 떠난다. 앞으로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주 동안 리오는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호크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운명적인 날, 그는 평소처럼 훈련 중이었고 그 앞에 호크가 나타난다. 호크가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전에 싸웠던 그와 동일한 녀석임을 바로 알아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호크는 검은색이었다. 또 크기도 더 커져서 진화했다는 뜻이다. 호크가 엄청난 힘으로 달려들자 리오는 오중 얼음벽을 소환한다. 하지만 호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것을 뚫고 나온다. 그는 10단벽을 소환하고 매도 그것을 부쉈다. 그가 얼음창을 사용할 때 매는 곧바로 날아와 공격한다. 그가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가 쓰러지고 순간의 열기에 그는 두난의 검을 집어들고 매를 공격한다.
그 검이 통한다. 매는 뒤로 물러서지만 다시 힘차게 돌진한다. 하지만 그는 검으로 찔러서 매를 쓰러뜨린다. 그는 매에게 다가가며 이 생명체가 꽤 단호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글쎄, 그는 다시 그 눈을 빼앗았고 매는 방역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매와 싸우는 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그는 또한 매가 자신과 싸우기 위해 진화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매가 자신의 손에 죽게 하며 잠시나마 존경을 표한다. 그는 검을 빼고 매는 죽는다. 그는 용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여정을 계속한다. 용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그는 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드래곤은 다시 자신의 텔레파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그는 리오에게 진화한 매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리오는 자신이 그것을 죽였다고 대답한다. 드래곤은 리오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리오는 그에게 검을 보여준다. 드래곤은 그것이 요정왕의 검임을 알아보고 리오가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해 요정왕에게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하지만 리오도 그것을 모른다. 리오에 대한 질문이 끝났으니 리오도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드래곤이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리오는 자신을 소개하고 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이 루인이라고 말한다. 리오는 새로운 삶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를 환생시킨 천사가 그의 판을 다시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리오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은 같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영원한 젊음의 힘이다. 리오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강가에서 빨간 머리의 이상한 소년이 모래 위에 누워있다. 그는 누구일까? 리오는 이른 아침 해산물을 채취하러 바닷가로 사냥을 나갔다가 난파선을 발견하며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그는 배 옆에 누워있는 남자의 시신을 보고 맥박을 확인한 후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났음을 깨닫는다. 그때 리오는 난파선 반대편에 아벨이라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다행히도 이 남자는 살아 숨쉬고 있다. 간단한 배경 설명이다. 아벨과 몇몇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미친 듯한 천둥 번개가 몰아쳤다. 천둥 번개가 치는 와중에 거대한 문어가 배를 공격했고 배가 두 동강 나면서 모두 익사했다. 다행히도 사건은 근처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 해변에 떠밀려 온 것이다. 현재 리오는 아직 의식을 잃은 아벨을 집으로 데려가고 집안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아벨은 깨어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집 밖으로 나와 리오가 만든 꽃밭과 숲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발견한다. 리오가 나타나 아벨이 괜찮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말한다. 반면에 아벨은 리오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은 그가 주변을 스캔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 어쨌든 아벨을 가장 괴롭히는 건 리오의 완고한 로빈슨 크루소 역할극이다. 그는 리오에게 옷도 없는 시골뜨기냐고 묻고 싶지만 첫 만남에 나쁜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는다. 그래서 그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에 리오는 자신이 한 일은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뿐이라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답한다. 그런데 리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나쁜 소식을 전한다. 아벨은 리오에게 그들을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밀수업자였다고 밝힌다. 그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리오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 주제를 계속하자고 제안한다. 서로 친해진 후 아벨은 리오에게 옷이 한 벌도 없냐고 묻고 리오는 실이나 천 같은 재료가 없어서 만들 수 없다고 무심하게 설명한다. 이에 아벨은 리오가 근처 마을에서 옷을 사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곧 리오가 추방된 성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벨은 물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근처에 마을이 있다고만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리오는 근처에 마을이 없다는 상황을 그에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아벨은 리오에게 어떻게 식량 등을 구하는지 묻고 리오가 물 마법사임을 밝히자 완전히 놀란다. 아벨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중앙지방 사람들 중 50%만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며 감탄한다. 리오는 자신이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속상해한다. 천사 미카엘이 오직 20%만이 할 수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어쨌든 아벨은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해서
리오에게 다시 난파선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시신이 하나도 없었고 리오는 시신들이 바다에 쓸려가거나 괴물에게 먹혔다고 추측한다. 이 말은 리오가 아벨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면 아벨도 먹혔을 거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리오에게 더욱 빚을 졌고 비록 서로 낯선 사이지만 리오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어쨌든 아벨은 난파선을 수색하지만 자신이 찾으려던 것을 발견하지 못해 계획을 바꾸고 북쪽에 있다고 추정되는 루운 마을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다. 그는 리오에게 여행에 함께하자고 초대하며 루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리오도 잘 모르지만 기꺼이 아벨의 가이드가 되어주기로 하고 내일 여행을 시작하자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벨은 이 거래를 수락하고 악수한다. 저녁이 지나고 리오는 스타듀 밸리의 삶의 작별을 고하고 그를 훈련시킨 신화 속 생물 두라안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러 숲으로 나간다. 리오는 두라안에게 내일 떠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두라안이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스승과 스파링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싸우고 긴 열띤 전투 끝에 두라안이 예상대로 마지막에 남는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자 두라안은 리오에게 작별 선물로 이 홈리스 패배자를 위한 제대로 된 주인공 의상을 준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의상을 입은 리오는 아벨과 함께 북쪽으로 여행을 시작하며 중세의 혼자만의 삶을 뒤로한다. 가는 길에 그들은 야생 멧돼지를 만나고 아벨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나선다. 그는 마법을 쓸 수 없지만 검술로 움직임을 강화해 멧돼지를 한 번에 꿰뚫어 쓰러뜨린다. 숲은 끝이 없어 보이고 그들은 그날 밤 큰 나무 아래에서 야영을 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여정을 계속하던 중 연못 근처에 도착했고 멀리 물가에서 도마뱀 인간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한다. 아벨은 도마뱀 인간이 꽤 강하다며 싸움을 걸고 싶지 않아 왼쪽으로 우회하기로 한다. 하지만 리오는 탐지 스킬을 사용해 어떤 생명체들이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감지하고 도마뱀 인간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을 거라 의심한다. 아벨은 리오에게 자기 뒤에 있으라 하지만 리오는 적이 많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 거절한다. 아벨은 마법 지팡이 없이는 리오의 마법이 소용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벨이 놀랍게도 리오는 지팡이가 필요 없었다. 그는 주문을 외울 필요조차 없다. 순식간에 여러 개의 얼음 결정체를 소환해 다가오는 4마리의 도마뱀 인간에게 던져 모두 즉시 쓰러뜨린다. 몇 초 만에 자존심 강한 아벨이 끝내지 못한 싸움이 쉽게 끝난다. 리오가 몬스터를 처치한 후 아벨은 전해 본 적 없는 기술이라며 방금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리오는 그다지 특별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가 사용한 것은 단지 물창술일 뿐이다. 리오는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벨은 다르게 느낀다. 특히 리오가 한 번에 4개의 창을 소환한 것을 보고 마법사는 한 번에 하나의 마법만 소환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이전 지식과 달랐기 때문이다. 아벨은 걱정된다고 말하고 리오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한다. 그는 대화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지만 아벨은 그렇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아는 바람 마법사들에 대해 리오는 그가 물의 정령임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리오는 주문을 외워 물을 끌어낸다. 그는 아벨에게 그들이 지쳐있고 긴 하루가 남아있으니 물을 마셔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아벨은 물을 마시지만 다시 뭔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리오가 물을 소환하기 위해 온 주문은 그가 익숙한 것과는 꽤 다르다. 하지만 리오는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여행을 계속한다. 루나에 가까워질수록 아벨은 리오에게 루나에서 쓸 수 있는 동전을 건넨다. 리오는 매우 신이 난다. 그가 그 세계에 온 이후로 돈을 손에 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흥분을 보고 아벨은 그에게 그런 종류의 화폐가 여러 개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화폐는 루나가 속한 왕국인 나이트리 왕국의 화폐라고 말한다. 또한 그 왕국에는 3개의 도시가 있다고 덧붙인다. 루나, 핸델리우 연방, 그리고 데부이 제국이다. 즉시 아벨은 데부이를 언급한다. 리오가 멈추자 그가 도시와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 그는 리오에게 묻고 리오는 아니라고 답한다. 리오는 도시 이름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는 그 이름이 좋지 않다고 느꼈고 만약 자신이 그 도시의 일원이라면 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다행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그 도시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 거두며 이 일에 대해 농담을 한다. 그들은 몇 개의 바위를 지나치다가 아벨이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 바위를 공격하고 리오도 함께 공격하지만 곧 그들이 바위 골렘의 둥지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위는 계속 모여들고 있고 아벨은 그것을 찌르려고 달려가지만 다시 자라난다. 아벨의 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고 리오는 10단계 얼음 바위를 소환하여 2개의 바위에 맞힌다. 바위를 압도하자. 그는 나머지 바위에도 같은 방법을 쓴다. 마지막 바위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 바위가 등을 대고 누워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바닥에서 힘을 얻는데 등을 대고 누우면 힘을 쓸 수 없다. 그들은 발 아래에 마법 핵을 발견하고 아벨은 그 바위들이 여러 몬스터를 죽였기 때문에 핵이 훌륭하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챙기기로 하고 리오는 다른 골렘들에게서도 가져오려고 생각하지만 골렘들이 얼음 바위와 싸우는 것을 보고 양해를 구한다. 그들은 더 멀리 걸어가다가 또 다른 괴물을 봅니다. 리오는 그것이 그냥 개구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벨은 거대한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체는 정말 무엇인지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듯 그들은 여러 용이 날아가는 것도 목격합니다. 그들은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지만 운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괴물도 그 싸움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절대 용들이 그것을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맞았고 괴물은 마법으로 방역하여 승리합니다. 리오는 지금까지 만난 것들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리오는 아벨에게 자신도 아벨이 그 거대한 괴물과 싸울 줄 알았고 2라운드 경기를 보려고 했다고 놀린다. 이 녀석 정말 장난꾸러기지만 그냥 농담일 뿐이다. 그들은 괴물이 싸울 때 사용한 마법 무효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벨은 자신은 그것을 던전에서 함정으로만 봤다고 말한다. 던전이라는 생각에 리오는 신이 나고 아벨이 눈치채자 던전에 관심 있냐고 묻고 리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운이 좋은데 왕국 전체에 단 하나뿐인 던전이 루나에 있고 그곳이 그들이 가는 도시다. 리오는 아벨이 그걸 비밀로 했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다고 놀린다. 하지만 아벨은 처음부터 리오가 던전에 관심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리오가 아벨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을 다른 것들도 알고 싶어 하자 아벨은 그에게 난쟁이와 엘프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운이 좋기 때문이다. 루나에는 여러 난쟁이들이 있고 그들은 꽤 강하다. 이 말을 들은 리오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자 아벨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또 루나에 엘프가 한 명뿐이라고 말하고 리오는 그 정보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산속으로 계속 여행을 이어가며 리오는 아벨에게 그 언덕을 넘으면 인간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아벨은 리오가 이 정보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서 다시 묻는다. 리오는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던 도중 드래곤이 알려준 것임을 기억하지만 그걸 아벨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아벨이 믿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벨에게 잊으라고 말한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고등급 몬스터가 그들을 위협한다. 아벨이 그 존재를 느끼자 싸울 준비를 하지만 앞에 거대한 산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싸우지 않고 호흡이 어려워진다. 다행히 리오가 그의 주의를 끌며 몬스터에게 고기를 던진다. 새가 고기를 삼키자 몬스터는 떠난다. 아벨은 일이 끝났다는 것에 기뻐하며 한숨을 쉰다. 리오가 자신을 대신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가며 저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곳에서 본 몬스터들은 인간이 싸워야 할 몬스터가 아니다. 저 언덕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그들은 용들이 항상 북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북쪽산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언덕 쪽을 엿보며 다른 괴물의 시체를 먹고 있는 여러 용들을 본다. 그들은 맞았다는 걸 깨닫는다. 아벨은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계획하지만 리오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싸운다면 지금이 용들이 땅에 있을 때 싸우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 그들은 싸워서 이기지만 여러 다른 용들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목격된다. 리오는 하늘에서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죽인다. 아벨은 그들의 보석을 가지러 간다. 아벨은 이미 싸움의 신이 나 있어서 여러 다른 괴물들이 나타나자 매우 기뻐한다. 싸움이 끝나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훌륭한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자. 리오와 아벨은 다시 와이번과 마주칠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논의하며 여행을 계속한다. 리오는 이러한 괴물들과 싸우는 것을 개의치 않지만 아벨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리오가 이전에 와이번과 싸운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그들은 많은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마법석 가득한 가방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두 사람은 북쪽의 한 지역에 도착해 멀리 얇은 도로를 발견하고 그 도로를 따라가면 마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벨은 주위를 둘러보고 도로가 동쪽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신 서쪽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벨은 얼음으로 덮인 산들을 알아보는 것 같지만 리오에게는 말하지 않고 동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카일라디라는 마을에 도착한다고만 알려준다. 리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최근에 침대에서 자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한다. 아벨은 리오가 편안한 타입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는데 그는 리오를 오직 괴물과 싸우기만 원하는 원시인으로 생각해왔다. 어쨌든 아벨은 카일라디에 도착하면 리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안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르면 현지 요리가 매우 맛있다고 말한다. 두 친구가 마을에 도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도착하자마자 음식이 있는 현지 식당에 들어가 아벨은 리오에게 모험가 길드에 대해 알려주고 그가 꽤 강하기 때문에 모험가로 등록하라고 조언한다. 아벨에 따르면 길드카드도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리오는 이 나라 어디든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 리오는 이번에 마을에 들어올 때 아벨이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은전 하나를 지불해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아벨은 리오에게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면 마법석과 괴물 전리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아이템을 활용하려면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고도 언급한다. 화학을 좋아하는 리오는 연금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모험가가 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웨이트리스가 그들에게 카레와 밥을 서빙하고 리오는 이 세계에도 자신의 이전 세계에서 보던 일반적인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란다. 그는 일반적인 이 세계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고향 세계의 음식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카레와 같은 음식이 이미 이피의 세계에 존재하므로 리오는 이것을 완전한 축복으로 여긴다. 어쨌든 그는 음식을 폭풍처럼 먹어치우고 2인분, 3인분을 요청한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한번 카레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언급하며 아벨은 이 원시인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아벨이 마을에 카레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자 리오는 아벨이 자신에게 더 흥미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며 아벨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는 아벨이 리오에게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두 사람은 다시 초원과 농지를 지나 여행을 시작하고 곧 목적지인 루운 마을 외곽에 도착한다. 마을 입구의 문지기에 도착하자 문지기는 아벨을 알아보고 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아벨은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문지기에게 말한다. 문지기는 아벨을 구해준 리오에게 감사하며 매우 열정적으로 리오의 손을 잡는다. 리오는 아직 모험가로 등록하지 않아 입장료를 내야 하고 아벨이 다시 한번 대신 내주며 문지기에게 은화 한 잎을 건넨다. 문지기는 다시 한번 아벨의 마을 복귀를 환영하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화를 나누던 중 리오는 아벨이 이곳에서 꽤 유명하고 모두와 친근한 사이임을 깨닫는다. 어쨌든 아벨과 리오는 먼저 모험가 길드로 향하고 그 길에 아벨은 리오에게 보통 사람이 등록할 때 그들의 순위는 F등급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베테랑 모험가이기 때문에 리오의 실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추천으로 리오는 E등급이나 심지어 등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순위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사람의 순위가 높을수록 더 어려운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리오가 퀘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오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마법석을 팔면 돈이 쌓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마법석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모두 팔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아벨은 먼저 길드마스터와 상담하고 그에게 어떻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길드에 들어가고 즉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친구 아벨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기뻐합니다. 수십 명이 아벨을 둘러싸자 리오는 이렇게 인기 있는 친구를 사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누구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때 그의 옷에 관심을 가진 엘프 소녀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그것이 요정왕의 옷임을 알아봅니다.
리오는 페어리 왕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불행히도 엘프 소녀는 급하다고 하며 설명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녀는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떠납니다. 아벨이 리오를 찾으러 나오고 그를 데리고 들어와 모두에게 그가 그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리오를 앞으로 밀어주고 모두는 그에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로 돌아간 후 아벨은 리오를 길드 접수처로 데려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리오를 등급 모험가로 등록해달라고 접수처에 요청합니다. 접수원은 크림슨 소드 파티 출신인 아벨이 직접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번이 이 파티에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며 리오가 정말 특별한 사람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접수원은 승인하지만 아직 리오가 거쳐야 할 신체 평가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길드 마스터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접수원은 그들을 회의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길드 마스터 휴가 아벨이 돌아온 소식을 듣고 급히 뛰쳐들어옵니다. 그들이 그 산을 통과하고 살아 돌아온 사실은 길드 마스터인 휴에게도 충격적이다. 아벨은 휴에게 그 사실이 리오를 승급시키기에 충분한지 묻는다. 그는 비숙련자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휴는 그가 맞다고 인정하며 리오를 승급시키겠다고 수락한다. 그들이 대화를 마치기도 전에 한 팀이 방으로 쳐들어온다. 그 팀은 아벨의 파티 멤버인 린, 워렌, 그리고 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린은 아벨을 보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무릎을 꿇는다. 그녀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일어나 그들을 만나러 가고 그들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리오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었을 거라고 인정하며 그래서 리오를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휴는 파티가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길드 사무원인 니나엘에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파티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방을 내준다. 리오는 휴와 함께 떠나려 하지만 아벨이 그를 불러 함께 할 일이 있다며 등록 후 길드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리오가 걸어가자 휴는 그의 마음을 읽으며 아벨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본다. 휴는 아벨의 파티인 크림슨 소드가 마을에서 가장 강한 파티이며 모두가 아벨의 부재를 느꼈다고 설명한다. 리오는 자신이 드랭크로 등록할 것인지 묻고 휴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는 아벨을 알고 있다고 인정한다. 아벨은 강하다. 하지만 그는 아벨이 좋은 지원 체계가 없었다면 그 몬스터들을 성공적으로 정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리오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하며 드랭크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를 다른 사무실로 데려가고 니나가 자료를 가지고 그곳에 온다. 그는 니나에게 등록을 맡기고 자신은 길드 관련 서류 작업을 한다. 니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책을 가져온다. 그녀는 리오의 기술과 레벨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고 던전에 가본 적이 있는지도 묻는다. 그가 없다고 하자 그녀는 매달 던전 탐험 수업이 있다고 말하며 등록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그녀는 며칠 후 9시에 다음 수업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도시 한가운데에 시계가 있다고 말해준다. 그는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등록 후 300일 동안 길드의 숙소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서류를 마친 후 그의 카드를 가져와서 손바닥을 시스템에 대라고 요청한다. 시스템이 그의 카드의 정보를 인쇄하고 절차가 끝난다. 그들은 방을 나서고 휴는 아벨이 돌아와서 기뻐한다. 그는 아벨이 없던 동안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었다고 불평한다. 리오가 아벨에게 돌아오고 아벨은 그를 데리고 돌아다닌다. 아벨은 그들이 팔았던 보석의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리오를 위해 옷과 지팡이도 사려고 한다. 리오는 그의 친절한 행동에 감사하지만 왜 아벨이 자신에게 지팡이를 사주려고 하는지 궁금해한다. 아벨은 마법사는 지팡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지팡이 없이도 괜찮다고 고집합니다. 또한 그는 항상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그는 아벨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검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그것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단지 칼로만 봅니다. 그는 그것이 검이라고 말하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아벨에게 충격적이며 그 또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벨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쇼핑과 일련의 질문 후 그는 그 세계에도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7일, 한 달이 30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먹었던 카레 덕분에
그는 지구에서 누군가가 환생하여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벨이 그를 만나러 오고 그는 아벨이 사온 것들에 감사한다. 아벨은 그들에게 가야 할 다른 곳이 있다고 알리고 그는 귀빈으로서 거절할 수 없다. 아벨은 그를 환영 파티로 데려가고 그들은 밤새 즐기고 술을 마신다. 다음날 아침, 그는 피곤하다. 그는 니나와 함께 자신의 오두막으로 산책을 하며 니나는 그가 멋진 저녁을 보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녀는 아벨의 형 슈퍼스토린 라가 리오의 곁을 전혀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이야기하며 리오가 그들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언급한다. 그것이 리오를 스트레스 받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들은 결국 로지에 도착하고 니나는 문을 연다. 방에는 이미 두 사람이 있었고 니나는 료를 마지막 룸메이트로 소개한다. 두 룸메이트 닐스와 에이토가 자신을 소개하고 니나는 료에게 다음날 수업을 상기시킨 뒤 자리를 뜬다. 니나가 떠난 후 닐스는 그녀가 예쁘다고 말하지만 에이토는 닐스의 망상에 관심이 없어 대신 료와 이야기하러 간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기로 한다. 니나가 다시 노크하며 또 다른 룸메이트 에이먼을 데리고 온다. 그녀는 어려 보이고 그들은 나이를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16살이라고 밝히지만 부모님이 막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험으로 생계를 꾸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니나가 그녀를 환영해달라고 부탁하고 리쇼에게 다음날 수업에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한편 아벨은 자신의 파티원들에게 리쇼와 함께 목격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리쇼가 지팡이 없이 마법을 썼고 얼음을 이용해 용이 아니언을 죽인 것, 그리고 그가 한 다른 일들을 말입니다. 파티원 중 하나인 리는 아벨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녀는 마법은 근접성과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 사실일 수 없다고 사실로 반박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바로 그것이 자신이 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리쇼가 얼음 덩어리를 이용해 용이 아니언을 죽인 것도 이야기하는데 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파티원인 리아는 그 강력한 전설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인페르노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페르노 마법사에 대해 들은 모든 것이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걱정은 리오가 그렇게 강하다면 그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거나 제국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리오가 다부이 제국이라는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리오가 제국을 지지할 수 없다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